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한양의 어느 장날, 저작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과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지만 그 소란을 단번에 잠재운 것은 한 사내의 기이한 외침이었다. 자, 보시오. 보지 못한 자는 평생을 후회할 것이요. 보는 자는 대대손손 복을 누릴 천하의 기물이 여기 있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곳에는 갓을 삐딱하게 쓰고 부채를 살랑거리는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그가 바로 훗날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할 천재적인 사기꾼 김선달이었다. 그의 앞에는 칠칠치 못한 닭장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털이 유난히 번지르르하고 꼬리가 긴 닭 한 마리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평범한 닭이라고 하기엔 무언가 이상했다. 김선달이 미리 닭의 깃털 사이에 화려한 색의 비단실과 공작의 깃을 교묘하게 엮어놓아 햇빛을 받을 때마다 오색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쯧쯧.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구려. 이것은 깊은 산속 신선들이나 구경한다는 전설 속의 영물, 바로 봉황이요. 김선달의 호기로운 외침에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저게 어찌 봐서 봉황이란 말이오? 앞만 봐도 덩치 큰 수탉인데. 누군가 비아냥거리자 선달은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찼다. 이보시오, 주인장. 당신은 귀한 보석을 돌멩이라 부를 위인이구려. 이 자태를 보시오. 벼슬은 붉은 산호 같고 눈매는 천하를 호령할 듯 매서우며 목소리는 가히 하늘의 울림과 같소. 이 봉황은 아무나 주인으로 섬기지 않소. 오직 천운을 타고난 자만이 이 영물을 품을 수 있는 법이지. 선달은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닭장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그는 닭의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며 교묘하게 준비해둔 모이를 던져주었다. 그러자 닭이 고개를 치켜들고 힘차게 울부짖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렁차 구경꾼들의 넋을 빼놓았다. 방금 들으셨소? 이것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오. 나라의 태평성대를 알리는 석이 어린 외침이란 말이오. 이 봉황을 집에 들이는 날에는 가문이 번창하고 하는 일마다 황금이 쏟아질 것이니 내 오늘 특별히 이 귀한 인연을 만날 주인을 찾고 있는 것이오. 선달의 현란한 말솜씨와 닭의 화려한 겉모습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조금씩 그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설마 진짜 봉황일까? 저렇게 빛나는 닭은 내 평생 처음 보긴 하네. 의심의 눈초리는 어느덧 호기심과 욕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김선달은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인간의 탐욕은 아주 작은 불씨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른다는 것을. 이때 저 멀리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위세를 떨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 근방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어리석기로 소문난 사또의 행차였다. 김선달의 눈이 번뜩였다. 드디어 대어가 나타난 것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함께 길을 비키라는 관졸들의 고함이 저작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가 멈춰서고 그 안에서 기름기가 번드르르한 얼굴의 사또가 위압적인 모습으로 내려섰습니다. 이 사또는 평소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기로 유명했지만 그만큼 귀한 보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탐욕의 화신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소란이기에 이리도 시끄러운 것이냐? 감히 관가 근처에서 사술이라도 부리는 게냐? 사또의 호통에 구경꾼들은 움찔하며 물러섰지만 김선달은 오히려 여유롭게 부채를 접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이미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는 확신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어찌 사술이라 하십니까? 소인은 그저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천하의 영물을 이 고을의 어른이신 나리께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일이 서성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김선달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사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영물이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해진 것입니다. 사또는 거만하게 걸음을 옮겨 김선달이 내놓은 닭장 앞에 섰습니다.
김선달이 미리 꾸며놓은 오색 찬란한 깃털이 정오의 햇빛을 받아 사또의 눈을 멀게 할 듯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닭처럼 생겼으나 그 기운이 예사롭지 않구나. 사또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묻자 김선달은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살피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리,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닭이 아니라 저 멀리 곤륜산에서 날아온 봉황의 새끼입니다. 대대로 성군이 다스리는 땅에만 나타난다는 영물이지요. 보십시오. 저 눈빛과 자태를. 이 고을에 봉황이 나타났다는 것은 곧 나리께서 장차 정승 반열에 오르실 길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승이라는 말에 사또의 광대는 승천할 듯 들썩였습니다. 김선달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본래 이 봉황은 영험한 기운이 있어 주인의 덕이 높으면 매일 아침 황금 같은 기운을 집안에 뿌려준다고 합니다. 소인 같은 천한 놈이 감히 감당할 물건이 아니기에 오직 나리 같은 귀한 분만이 이 봉황의 진짜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또는 이미 김선달의 화려한 말잔치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앞의 닭이 진짜 봉황인지 의심하기는커녕 이 보물을 손에 넣어 출세할 궁리만 가득해진 것입니다. 사또는 헛기침을 크게 하며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내 이 고을을 다스린 지 수년 만에 이런 영물을 보게 되다니 이는 분명 하늘이 내린 뜻임이 분명하다. 여봐라. 이자를 관가로 드려라. 내 직접 이 봉황의 진위를 가려보고 합당한 보상을 하겠노라. 사또의 명령에 김선달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호랑이를 완벽하게 길들일 준비가 끝난 셈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인 채 사또의 뒤를 따르는 김선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사기극이 본격적으로 관가 앞마당으로 무대를 옮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가 앞마당에 들어선 김선달은 더욱 신중하고 엄숙한 태도로 변했습니다. 사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닭장 안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봉황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김선달은 사또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적절한 추임새를 넣으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나리, 이 봉황은 귀가 밝아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지금 나리께서 이 녀석을 아끼는 마음을 품으시니 저 녀석도 기분이 좋은 듯 깃털을 세우지 않습니까? 선달의 말에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선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나 나리 소인이 이 영물을 나리께 보여드린 것은 영광이나 사실. 이 녀석에게는 한 가지 비범한 능력이 더 있어 걱정입니다. 이 봉황은 매일 새벽 주인의 덕망이 가장 높을 때 입에서 진주와 같은 광채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소인 같은 장사꾼이 감히 그 광경을 본다면 천벌을 받을까 두려워 차라리 눈을 감고 지냈사옵니다. 진주와 같은 광채라는 말에 사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단순한 길조를 넘어 실질적인 재물까지 가져다 준다는 말은 사또의 마지막 이성마저 앗아가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선달은 사또가 입을 떼기도 전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이 녀석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만약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그 즉시 기운이 쇠해 평범한 닭으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나리 소인은 이만 이 봉황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나리께 보여드린 것만으로도 소인의 팔자는 이미 핀 것이나 다름없사옵니다. 김선달이 닭장을 들고 떠나려는 신용을 하자 마음이 급해진 것은 사또였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달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이보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 고을에서 나만큼 덕이 높고 이 영물을 귀하게 여길 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내 합당한 대가를 치를 터이니 제발 이 봉황을 내게 넘기게. 김선달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리,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나라의 보물을 어찌 사사로이 매매하겠습니까? 선달의 완강한 거절은 사또의 승부욕과 조급함을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김선달의 심리전 앞에 사또는 이미 그가 던진 그물에 완전히 걸려든 물고기와 같았습니다. 선달은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사또가 더 큰 미끼를 던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또의 안색은 이미 불그락푸르락 변해 있었습니다. 눈앞의 영물을 놓치면 자신의 앞날에 찾아올 정승의 자리가 영영 달아날 것만 같은 공포가 그를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옆에 서 있던 이방을 매섭게 쏘아보며 고함을 쳤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내 방 안에 있는 괴짝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창고에 있는 비단 10필과 쌀 빽가마니를 당장 내오너라. 김선달은 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닭 한 마리의 쌀 빽가마니라니 역시 탐욕은 눈을 멀게 하는구나. 하지만 그는 겉으로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사또를 응시했습니다. 날이 소인을 진정 장사꾼으로만 보시는 겁니까? 이 봉황은 천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한 영물입니다. 쌀 100가만이나 비단 따위로 이 녀석의 가치를 매기려 하시다니 봉황이 노하여 당장이라도 하늘로 솟구칠까 두렵사옵니다. 차라리 이 영물을 알아보는 인연이 닿지 않은 셈치고 물러가겠습니다. 김선달이 닭장을 들고 거칠게 돌아서자 사또는 당황하여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는 김선달의 앞을 가로막으며 거의 애걸하다시피 매달렸습니다. 이보게 선달, 내가 생각이 짧았네. 내 진심을 보여줄 터이니 제발 마음을 돌리게. 그래, 내 사적인 재산인 금덩어리 10개와 이 고을에서 가장 기름진 땅의 문서를 주겠네. 이 정도면 내 정성을 알아주지 않겠는가. 사또가 제시한 조건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닭 한 마리 값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관졸들과 이방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선달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이, 재물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봉황이 가져다줄 만사형통의 운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나리께서 이토록 간청하시니 소인의 마음도 흔들립니다만 아직은 때가 아닌 듯 싶습니다. 선달의 계속되는 거절은 사또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또는 이제 봉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미래를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김선달은 사또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정점에 달했을 때 가장 달콤한 독을 흘려넣을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사또의 얼굴은 이제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김선달이 거절하면 할수록 사또의 머릿속에서 저 닭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보장할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갔습니다. 사또는 주변의 시선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김선달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선달, 내 마지막으로 제안하겠네. 내가 가진 모든 금괴와 비단, 그리고 이 고을 외곽에 있는 비옥한 전답, 1000평을 모두 주겠네. 그것도 모자란다면. 그래, 내 이번에 조정에 올릴 인사 추천권까지 자네에게 넘기겠네. 자네 같은 인재가 어찌 떠돌이 장사꾼으로 남아서야 되겠는가. 내 자네를 위해 관직 한 자리를 마련해주겠단 말이네. 김선달은 속으로 비소를 머금었습니다. 닭 한 마리를 팔아 금전은 물론이요. 조선 땅에서 가장 귀하다는 벼슬자리까지 제안받다니 사또의 어리석음은 이미 선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달은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천명에 굴복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날이 정령 이리까지 나오시니 소인의 고집도 무너집니다. 나리의 정성이 이토록 지극하시니 봉황도 분명 나리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하늘의 뜻을 따르려나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봉황은 매우 예민하여 주인이 바뀌는 첫날 밤에는 그 누구의 출입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리께서 직접 봉황 곁을 지키며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셔야만 그 영험한 기운이 나리께 깃들 것입니다. 사또는 감격에 겨워 선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오, 역시 자네는 큰 인물이로군. 걱정 말게. 내 오늘 밤은 정갈하게 목욕 재개하고 봉황님을 모실 터이니. 사또는 즉시 이방을 불러 괴짝 가득 담긴 황금과 전담 문서를 내오게 했습니다. 김선달은 짐짓 아쉬운 척하며 그 귀한 보물들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관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닭 한 마리와 전 재산을 맞바꾸는 이 전대미문의 계약 현장은 그 자체로 기괴한 풍경이었습니다. 김선달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척하며 능청스럽게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 이제 이 봉황은 나리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봉황은 귀한 대접을 받을수록 그 보답을 크게 하는 법입니다. 오늘 밤 봉황이 회를 치며 울 때마다 나리의 운세가 한 단계씩 높아질 것입니다. 소인은 이제 이 무거운 보물들을 짊어지고 길을 떠나겠습니다. 부디 대대손손 부귀를 누리소서. 사또는 보물 괴짝보다도 닭장 속의 봉황을 바라보며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사또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서둘러 보물들을 챙겨 관가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사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김선달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닭 한 마리에 벼슬과 전 재산을 맞바꾼 조선.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도 거대한 사기 계약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가 정문을 나서는 김선달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 짊어진 괴나리 보찜은 사또에게서 받아낸 황금과 보물들로 묵직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선달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의 제일 철칙은 돈을 챙겼으면 그림자도 남기지 말고 사라지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가를 벗어나자마자 김선달은 미리 준비해둔 나귀 한 마리를 찾아 보따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장통의 후미진 골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신복인 몇몇 사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달은 그들에게 황금 몇 덩이를 던져주며 나지막이 지시했습니다. 자, 이제 연극은 끝났다. 너희는 이 재물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거라. 나는 잠시 몸을 피했다가 합류할 터이니 그동안 이 닭이 봉황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지 않게 입조심들 하거라. 신복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김선달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한 갓과 도포 대신 평범한 선비의 옷차림으로 변복한 그는 유유히 한양 도성을 빠져나가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포졸들이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선달은 오히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부채질을 해보였습니다. 허허, 오늘 날씨가 참으로 좋구려. 내 오랜만에 교회로 나가 시나 한 수 읊고 올까 하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하고 여유로워 그 누구도 그가 방금 전 관가를 뒤흔든 희대의 사기꾼이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성문을 나선 김선달은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변에는 이미 작은 배 한 척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 올라탄 김선달은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닭 한 마리에 오색 깃털을 붙여 봉황이라 속이고 탐욕에 눈먼 사또의 전 재산을 털어낸 이 사건은 스스로 생각해도 참으로 기막힌 수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기꾼이라 부르겠지만 사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욕심을 거울처럼 비춰준 것뿐이라네. 사또가 그토록 원하던 봉황은 결국 제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지. 배가 강물을 따라 미끄러지듯 나아가자 김선달은 편안하게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한양 땅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관가는 발칵 뒤집힐 것이고 자신의 이름은 조선 팔도에 전설처럼 퍼져나갈 것임을 말입니다. 그는 품 안에서 사또에게 받은 땅 문서 중 하나를 꺼내 강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 뒷목을 잡을 사또를 위한 작은 위로금이라 해두지. 김선달의 유유자적한 웃음소리가
강물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다음 연극을 위한 새로운 무대를 찾는 일뿐이었습니다.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사또는 정갈한 의복을 갖춰 입고 봉황이 들어있는 닭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달의 말대로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 날이 밝는 순간 봉황이 금빛 진주를 토해내고 자신은 정승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마침내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며 관과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다. 영물이여, 그대의 위용을 세상에 드러내어 이 몸에게 부귀영화를 선사하라. 사또의 간절하다 못해 애처로운 외침과 함께 닭장 안의 새가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사또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닭의 입에서 튀어나올 보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신비로운 광채나 천상의 울림은커녕 새의 목에서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꼬꼬댁, 꼬꼬, 꼬꼬. 사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봉황의 울음소리가 어찌 저리 천박하단 말이냐? 필시 기도가 부족했거나 이 녀석이 아직 잠에서 덜 깬 것이 분명하다. 사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닭장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신화 속의 영물이 아니라 처참하게 망가진 기괴한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사이 내린 눅눅한 이슬과 좁은 닭장 안에서 닭이 파닥거리며 흘린 땀 때문에 오색 찬란했던 깃털의 색이 보기 흉하게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선달이 정교하게 붙여놓았던 화려한 비단실은 땀에 젖어 떡처럼 엉겨붙었고 공작 깃털을 고정했던 악교풀이 녹아내리며 닭의 본래 깃털이 여기저기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봉황은커녕 시장통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덩치만 큰 수탉에 불과했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닭장 문을 열고 닭의 벼슬을 만졌습니다. 붉은 산호 같다던 벼슬에서는 시뻘건 염료가 묻어나와 사또의 손가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닭은 갑작스러운 사또의 손길에 짜증 섞인 날갯짓을 했고 그 바람에 닭똥 섞인 구정물이 사또의 비단 관복 위로 튀었습니다. 이럴 수가. 감히 나를. 이 몸을 속이다니. 저놈은 봉황이 아니라 그저 비루한 닭놈이 아니더냐. 사또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적막한 관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정신없이 보물 창고로 달려갔지만 이미 김선달이 챙겨간 금괴와 전단문서 자리는 텅 빈 채 먼지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뒷목을 잡으며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김선달에게 큰 소리치며 호령하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탐욕에 눈멀어 닭 한 마리의 가산을 탕진한 어리석은 노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여봐라. 당장 그 사기꾼 놈을 잡아와라. 조선 팔도를 다 뒤져서라도 그놈의 목을 가져오란 말이다. 이방, 포교들, 모두 어디 갔느냐? 사또의 분노 섞인 명령에 관졸들이 급히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이미 김선달은 강물을 따라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관가 마당에는 색이 다 빠져 얼룩덜룩해진 초라한 수탉 한 마리만이 사또의 속도 모른 채 유유히 모이를 쪼며 꽂고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그 소리는 저작거리 너머까지 퍼져나가는 백성들의 웃음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또가 관가 마당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통곡하고 있을 때 김선달은 이미 평양으로 향하는 나룻배 위에서 유유히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또의 탐욕이 만들어낸 황금 괴짝과 전단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에게 이 재물보다 더 값진 것은 이제 막 조선 팔도에 퍼지기 시작한 자신의 이름값이었습니다. 봉황을 판 선달이라. 봉이 김선달이라니 참으로 내게 딱 맞는 벼로가 아니냐. 김선달은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저작거리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던 탐욕스러운 사또가 닭 한 마리의 전 재산을 털렸다는 소식에 고소해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닭을 봉황이라 속여 팔다니 과연 하늘이 내린 재주로다. 라며 김선달을 칭송하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또에게서 얻은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익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니 다시 백성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남은 절반은 그의 다음 대작을 위한 자금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대동강 물을 팔아먹을 더 거대한 계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선달의 이야기는 살이 붙고 화려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도수를 부려 닭을 진짜 봉황으로 잠시 변하게 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그가 사또의 꿈속에 나타나 신선 노름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김선달은 그저 인간의 눈을 가리는 욕심이라는 안개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재물에 눈먼 자일수록 가장 유치하고 빤한 거짓말에 가장 깊게 빠져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조선의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탐관오리의 횡포에 시달릴 때면 은근히 김선달의 등장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기꾼을 넘어 해악과 풍자로 부조리한 세상을 비웃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갓을 삐딱하게 쓰고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는 그의 실루엣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한 줄기 통쾌한 웃음이었고 죄지은 자들에게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평양 대동강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김선달은 다시 한번 부채를 펼쳤습니다. 부채 위에는 만사형통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자, 이제 물 구경은 실컷 했으니 이 대동강 물의 주인이나 정해볼까? 그의 눈빛이 다시금 번뜩였습니다. 닭 한 마리로 시작된 그의 전설은 이제 거대한 강줄기를 타고 조선의 역사 속으로 영원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희대의 천재 사기꾼, 봉이 김선달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